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이한우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정치 시사 유튜브계 EBS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김만권 선생님, 이한우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독자 요정이야. 예. 오실 때마다 구독자가 1만 명씩 1만 명씩 늘고 늘어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아침에 17만 명이 되었어요. 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낮에 네. 16만 9천 명까지 확인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내일 가면 17만 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 오늘 또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셨네요. 겁을 먹을 뻔. 육자는 실제로 어떻게 고치지? 그래, 그러면서. 예.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뗐어요. 그 저희가 또 광고도 일주일 사이에 많은 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 아, 광고까지. 예. 아니 뭐 네. 이렇게 네. 시사인이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독자도 많아지고 네. 구독자도 많아지니까 네. 광고도 붙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데 저도 뭔가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 열심히 생각하고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주 방송 예. 댓글을 보시면 아마 좀 힘이 나실 수도 있을 아, 것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한우 예. PD. 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 그리고 왜? 저희 생각이 짧았다는 아, 말씀을 그렇죠. 아,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대방송 사과. 예, 대방송사가 예. 역사 속에서 제3지대는 평균 2년 정도의 그쵸, 유효 저희 기간을 이제 지난주 가졌었는데요. 방송 내용이었죠. 영향이었죠. 네. 그런데 개혁신당은 2주도 못 가고 통합 11일 만에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2주년은 무슨 2주도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감이 참 좋다. 감이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그때 단톡방에서 뉴스 나오고 나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쵸.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렇죠. 제가 너무 개혁신당을 높이 평가했다. 너무 고평가했다. 예, 고평가했다. 전 사실 선거가 끝나고 쪼개질 줄 알았어요. 예, 쪼개지는 게 선거 끝나면 오래 못 간다. 이건 거의 바로 쪼개진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선거 이전에 이게 쪼개지는 걸 저는 보게 되네요. 아마 예. 정당 역사상 가장 짧은 그죠. 기간의 기간에 결합이 뭐. 아니었을까? 예. 나는, 네. 아니, 실제로 이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낙연 우리 전 국무총리도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말을 정말 듣고 있을까? 이게 사실 이게 서로 안 이게 뭐 맞았다. 이념적인 걸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합도 안 맞았던 결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이념적인 건 어떻게 버틸 수 있어도 이 개인적인 합이 안 맞아 들어가면 전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싫으면 예. 사실 회사도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다닐 수 있는데 예. 사람이 싫은 건 못 다녀서 오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예. 또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떠나길 기다리신 건가라는 어떤 세간의 의심이. 그렇죠. 그 세간의 의심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의심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심을 말하는 게 뭐 저희 시간에는 맞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세간이 그렸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질문해주신 것들 중에 좀 추려서 이야기해보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통령제는 양당제, 의원 내각제는 다당제가 맞는 정당제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또 다당제 국가에서 사실 지금 이른바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우 정당들이 너무 쉽게 원내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난주 방송에 중에 네.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야기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나누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간단히 첨언해 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뭐 당장 위키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요. 뭐가 나오냐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가 다 나와요. 모든 국가에. 그런데 거기 찾아보시면 안정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는 국가 중에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상 우리나라랑 미국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교해 볼 만한 국가는 사실은 미국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제는 거의 다 약간 후진국형 그러니까 민주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치 후진국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의 선진국형, 정치 선진국형에서는 사실 의원 내각제로 거의 다 옮겨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의회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겉으로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세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쓸 수 있는 힘을 의회가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대통령제 아래 양당제가 맞는 제도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길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그렇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또 우리와는 달리 또 뭐냐 의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원제죠.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블럭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상원이 있고 예. 하원이 있어서 그쵸. 우리보다 견제할 수 있는 그쵸. 세력이 하나가 더 있다. 더 있는 네. 거죠. 근데 그 하나가 더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대통령제 아래 양당제가 맞는 제도인지를 경험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의원 내각제를 쓰고 있지만 아까 의원 내각제는 다당제가 아닌가요 했지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사실상 노동당과 그쵸. 보수당이라고 하는 양당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또 그래서 사실은 예. 양당제를 강제하는 것이 소선거구제다라는 것은 그쵸. 지난 방송 때도 그쵸. 저희가 이야기했던 계속 이야기를 좀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당제 국가에서 구구정당이 많이 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런데요. 유럽연합에 있는 거의 대다수 국가에서도 또 극우 정당이 강세를 21세기 들어서 보여오고 있는 게 뭐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독일처럼요. 이게 극우 정당의 영향력 그러니까 나치의 영향력 같은 걸 경험했던 국가는 소위 정당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정당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넣어서 말을 하지 않고 공식 용어로는 봉쇄 조항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예. 얼마 이상 득표해야 해야? 의회로 그렇죠. 들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 정당 봉쇄 조항이 일종의 3%죠. 그렇죠. 3%죠. 아니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하나 더 있어서 지역구 5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지역구 5석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역구 5석이 있으면 이미 원내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3% 조항은. 그러니까 결국은 3%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3%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5%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7%까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터키는 예. 사실 또. 예, 근데 저희들이 터키가 별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정말 아닙니다. 참고할 수 예. 하면 안 되는 사례죠. 예, 참고하면 안 되는 사례. 정당 해산이 맨날 일어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참고할 사례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소위 정당 득표율을 제한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또 우리가 군소 정당의 난립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정당의 난립을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발전된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뭐 여러 또 반론들이 있을 수 반론이 있을 충분히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음 수업 때 AS 해드릴게요. 어제 목요일 방송 중에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내일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방송 주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엄청 뿌듯했거든요.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희 방송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한혜 PD 네. 오늘은 2월 23일 정치하는 인간의 주제는 뭐죠? 정치와 언론을 주제로 다룹니다. 정치와 언론. 네. 왜 갑자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는 언론도 아니다. 입틀막하는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월 20일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하면서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자막을 달거나 이를 전제로 보도한 MBC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외에도 YTN이나 JTBC도 법정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네. 심의 결과가 심의 2월 결과. 20일에 나온 겁니다. 네. 네. 시사인 이은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방송사 9곳에 대해 의견 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날 심의에는 5명의 의원 중에 이제 3명의 여권 추천 의원만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뤄졌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MBC는 방심위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이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하한 걸로 볼 여지가 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이제 MBC 쪽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이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도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10시간 이상 해명하지 못해 국격이 추락할 때까지 방치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이 KBS의 입장이 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MBC와 달리 KBS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공영방송 보도 제작진으로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희림 위원장은 KBS가 제출한 의견 진술서에 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적 발언이었고 바이든으로 자막을 명시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적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 재방 발지를 요구한 KBS에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전국민 듣기 평가의 악몽이 다시 네. 그 이제 이한우 PD의 브리핑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방심위에서도 KBS 정치부장한테 바이든으로 들리던가 물었더니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번 방심위 결과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냥 제 개인적 정말 제 개인적인 음.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에휴. 네, 그다음에 말할 것도 없다. 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우리 후대들이 야 2023년 4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 라면서 비웃을 이야기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심위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어떤 정부의 좀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에는 조금 중징계를 내리고 있고 우호적인 언론에는 좀 봐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들이 사실 2월 20일 결과로 또 이렇게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보도 계속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방심위가 내리는 어떤 결정들이 상당히 편파적이다. 네. 정부 친화적이고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는 과다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대체적인 견해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도 반박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진보와 보수 입장을 떠나서 그건 반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게 사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중앙행정기관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방통위랑 좀 다른 기구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기구입니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민간 독립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 독립기구라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위적으로 보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이고 이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게 민간 독립기구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기구가 방송 내용을 심의하면 이게 국가 검열이 되어버립니다. 검열이 되죠. 예. 그래서 원래 이게 이런 방송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기관들은 국가기관이 되면 안 되고 사실은 국가기관이 그 어떤 것도 관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불 들어왔네. 아니, 근데 이제 의문인 건 아까 이제 망건 선생님이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다라고 말을 했는데 언론이 약간 이걸 장악했잖아요. 네. 이것을 언론이 권력이 언론을 장악을 했잖아요. 아니, 심의위원을 장악했죠. 졸업하고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잠이 부족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이하늘 PD를 뽑을 때 방심위와 방통위의 차이를 묻는 그런 시험 질문을 냈었어요. 진짜?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먹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막 발음도 여러 번 해보고 그러더라고요. 방심위랑 방통위가 두 개로 있는지도 몰랐다는. 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지. 알겠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할 때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때 답변들을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민간 독립기구를 정부가 장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이하늘 PD가 해주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사실상 무늬만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사실상 심의위원들이잖아요. 근데 이 구인을 사실은 국가가 거의 임명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3명을 위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3인을 이제 위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국회의장에게 3인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회의장이 한 사람을 위촉하고 그리고 여야 대표가 각각 한 사람씩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과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당이 1인 그리고 야당이 2인의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나름적으로는 9명을 굉장히 이제 여야를 잘 배분해서 구성해 놓은 규정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결과적으로는 6대3
그쵸. 혹은 5대 4의 우위를 갖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표 차이로 예.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구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권력이 방심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 환경에서 권력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이게 얼마든지 검열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하고 제재하고 탄압할 처벌할 수 수 있는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또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앞서 말했던 2월 20일 방심위 결정인 것 같습니다. 결정. KBS는 사과하고 MBC는 반발했던 이 결정인데 이 류희림 위원장 제가 앞서도 좀 문제적 인물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민원사주. 이게 이제 지난해 9월 가족과 본인의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노치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그러니까 사주하고 민원을 넣으라고 어. 주변에 요청했다. 그쵸. 네. 그리고 자신이 그 민원을 직접 심사했다는 의혹을 셀프 받고 심사. 있습니다. 네, 해당 민원들을 그냥 본인이 하지. 자기가 민원 넣고 자기가 하기에는 좀 민망했던 네. 거죠. 아니 예. 나름의 그 주변에게. 절차를 지키시려는 네. 노력이다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이제 본인이 이게 심사를 한 의혹을 통해서 지난달에 KBS, MBC, JTBC, YTN을 상대로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액수가 크네요. 예. 예. 그래서 공익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나자 류 위원장은 자신을 신고한 방심위 내부 공익 제보자를 고발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아, 내 가족과 내 지인이 음. 이런 민원 넣었지만 나는 몰랐다. 나는 네. 몰랐다. 네. 예. 그리고 경찰은 류 위원장에 대한 각종 고발에는 이제 늦장 수사로 대처를 하고 오히려 이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는 굉장히 발빠르게 강제 수사로 화답을 했습니다. 참. 예, 이게 좀 또 아이유인가요? 이게 별로 평가할 것 없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평가할 게 없잖아요. 이게 실제 여러분 이게 부패 방지 권익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부패 방지 권익위법 62조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패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 부패 방지 권익위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실제 그 안에서 범죄 내용이 발견이 돼도 그것을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이제 보호해줘야 실제로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형을 감형시키거나 아니면 면제시켜 줄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 공익을 훨씬 더 크게 본 거죠. 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방심위 안에 좀 시끄러웠죠. 네, 방심위 위원들은 이제 류희림 위원장의 그런 대처에 대해서 류 위원장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위원들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직원들의 149명이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류 위원장의 조사를 촉구해달라는 신고를 권익위에 했습니다. 예. 전체 구성원의 80%가 자신의 밥벌이를 걸고 나섰다. 이름을 예. 걸고 나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상당히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이렇게 전체 구성원들의 80%가 다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자기 이제 밥벌이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좀 많이 나서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여럿이 이렇게, 함께 나서면. 예, 함께 나가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 유일임 방심위 위원장이요 가짜 뉴스 신속 심의 센터를 추진했었는데 예, 윤석열 예, 정부가 사실 좀 예.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죠. 가짜 예. 뉴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팀장이 11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7명이 지난 1월에 다 자천성 인사를 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자천을 보낼 만한 자리가 또 그렇게 예. 많은가? 거기서 예. 사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서 그 자천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보직인 지역 만들었다. 사무소의 연구위원직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3명이나 발령을 냈고요. 해고를 예. 하고 싶은데 할 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팀장 4명을 직원으로 강등시키고 음. 그리고 교육 파견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1명 중에
단 3명만 팀장 자리를 보전했다라고 이제 이 방심위 노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이제 강력한 권한들이 어떤 위원장에 대해서 지고 있는 게 사실 인사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인사권이 작동하면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결국은 이게 밥줄도 떨어지고 생각해 보면 차라리 잘리는 건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좌천을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멸감이 또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멸감을 안기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어떤 대표적인 인사 내가 그 전형 쫓아낸 중에 거 하나죠. 아니야? 뭐 예,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민간 독립기구의 방심위도 이 모양인데 사실 정부 직속 행정기관 방통위는 좀 어떤지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좀 저희가 한번 8교시 정치 탐구 때도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방통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좀 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우리가 방통위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요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속 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그렇죠. 수 있고요. 지금 후임 방통위원장이 김홍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죠. 그런데 이 방통위가 하는 건 뭐냐면 지상파, 종편, 보도 방송 채널 등의 허가 및 재허가. 그리고 뭐 여러분 보시면 종편 뭐 재허가 납니다, 뭐 납니다, KBS 재허가 납니다 이런 게 이야기할 때 다 여기 이 기구의 소관인 네.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방송 수신료 그리고 공영 방송의 정책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된 KBS 수신료 문제 이런 게 다 이 기구의 소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신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을 KBS 같은 경우에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휘두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KBS 수신료 문제가 왜 괜히 이 무렵에 불거졌느냐. 이렇게 심하게 불거졌느냐. 우리가 그 맥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부터 문제였습니다. 왜냐? 이동관 위원장은 MB 정부에서 이 홍보 수석으로 했을 때 언론 장악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비판이 되었었고.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었어요. 선배. 그렇죠. 검사 선배. 심지어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요. 언론인 네, 출신이었나요? 전혀. 예, 그러니까 뭐 네, 언론에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만 해도 동아일보 출신이고 뭔가 언론에 그래도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홍일 검사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검사들이 요즘은 이제 어떤 장을 맡으면 내가 그거 수사해봐서 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김홍일 검사는 그런 것도 없었다. 워낙 특수통 검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나가서 이분은 또 이게 검찰 퇴직 뒤에 정관 예우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엄청나게 불거졌던 인물이라서.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익위에서 바로 약간 있다가 자리를 채우러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자리를 채우러 온 거고 저는 저때 한참 나왔던 얘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박지만 나도 김홍일 선배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하다라는 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석박지를 볼 때마다 김홍일 검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석박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석박지. 네. 아무튼 이 KBS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죠. 신년대담, KBS 신년대담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민 사장 취임 후에 좀 KBS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시청자로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정부의 좀 정부 그리고 권력이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다 이제 뭐 폐지, 결방 그리고 이제 진행자 교체 이런 게 속전속결로 뭐 단행이 돼서 그때 엄청나게 또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소정 앵커 같은 경우는 인사도 못하고 시청자들과 뭐 물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 신년 대담은 정말 너무 화제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사례죠. 실제로. 너무 화제가 되었나요? 빠르고 너무 화제가 되었으니까 좀 짧게 언급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어떻게 무엇이 달랐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이제 저희 이한우 PD가 엄청 모험생이어서 표로 정리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웬만하면 표를 잘 안 만들거든요. 저 대담 비교도 표로 만들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보다 훨씬 상세한 표를 만들어서. 네, 간략하게 이제 짚고 가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고 방송 특집 대담을 했죠. 생방송
생방송을 그렇죠. 했다. 예. 대통령은 녹화 방송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녹화 방송은 생방송에 비해서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보니까 조금 더 권력에 친화적인 네, 편집을 할 수 친화적인 있을 편집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가능성이 예. 열려 있고요. 제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담당했던 그 송현정 기자 질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독재자,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었던 생방송에서 거. 이제 생방송 물었었던 도중에. 네.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야당의 의견을 안 듣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예. 질문 이번에 했었어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녹화 방송이다 했었어도 잘렸을 수 있다. 했을 수도 있다. 네, 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네. 그쵸. 그리고 네. 근데 뭐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박정검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추론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차이점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많이 당시 좀 준비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실은 대담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왜 이 대담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소와 방영일은 언제인지라고 KBS와 함께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기자회견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비판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녹화가 끝난 뒤에서야 첫 공식 알림을 했습니다. 나 녹화했다. 네. 그러나 왜 이 녹화 대담을 생중계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녹화 대담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나 뭐 방영일이나 뭐 어떤 방송 분량이나 어떤 내용을 할지는 언급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그때 한참 편집 중이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KBS 또한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취재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KBS는 언론 공동체의 하나잖아요. 아니 그거 네. 저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뭔가를 대통령과 공적인 일을 했으면 그것이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정보 정도를 다른 언론사와 공유하지 못한다? 너무 이거는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외주 제작사가 제작을 했다라는 KBS 안에도 굉장한 약간 좀 내분이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좀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발사체 발사, 한일 관계 등을 시작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그때 얘기 여러 날렸죠. 가지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에도 경제 지표와 뭐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았다는 그런 평가들.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것 또한 좀 피상적이었다, 단조로운 질문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본질적으로 이제 김 여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 의문을 제대로 해소할 만큼 질의응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남은 것은 박절치 못해서라고 하는 네. 박절이라는 제가 그 단어를 그날 밤에 좀 찾아봤는데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박장보 앵커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만한 백이라고 이제 먼저 설명을 했던 게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방송에서 9시 뉴스에서 따로 해명하기도 했죠. 조만한 백길 왜 조만한 파우치라고 했는지 뭐랄까요? 참 언론인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자신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변명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이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도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때 당시 지금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13차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국을 돌면서 진행되고 있는 민생 토론회도 사실상 짜고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진행안이 다 이미 나와 있고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방송이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딱 세팅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 사전 선거 운동 논란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라 그럴까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딱 한 번 있었어요.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집무실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 아마 댓글창에 지금도 올라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소통이었죠. 소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했던 건데 그것도 2022년 11월 이후에 좀 중단됐었고 필요할 때마다 특정 언론과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는 조선일보, 올해는 KBS와 이제 잠깐 단독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대언론 소통,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을 특정 언론이나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BS에 또 하나 좀 사건이 있죠. 네, 짧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근데 길게 해줬으면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KBS 다큐인사이트 팀에서 4월 18일을 방영을 목표로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날게 편을 제작을 하고 있었으나 KBS 이재원 제작 1본부장으로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다른 영상,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다른 재난과 엮어서 생존자 트라우마 시리즈로 만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방송이 4월 18일이잖아요. 그래 4월 18일 예정이었는데 4월 10일에 4월 10일이잖아요. 4월 어떻게 10일에 영향을 미치죠? 예, 저는 이걸 그 본부장님인가?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통과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요즘은 정말 이게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이런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왜냐면 이런 거 당연히 시험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려고 그래도 다 능력주의 맞출 수 있는 아닙니까? 다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정말 이런 어이없는 변명을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 애유죠. 이게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예. 썸네일 애휴로 뽑았네요. 니네가 그러고도 언론이냐. 아니, 사실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거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선거 개입이라고 그쵸. 해도 저는 하나 예.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야당이 좀 그런 부분을 공격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이걸 왜 냅두고 있는지도 사실 언론 이걸 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멀리서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다 대고 여기서 갑자기 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해서 4월 12일 선거가 치러지는데 4월 18일 방영이 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방영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선거에 소리. 영향 예. 미치니까 그럼 뉴스도 다 멈추든가 뭐 그렇게 예, 해야 예. 되나요? 아니 그럼 이게 사실은 이런 걸 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상 좀 2월 20일에 방심이 결정도 그렇고 지금 이 세월호 다큐가 불방되는 이 과정도 그렇고 이 KBS를 약간 좀 길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도 들거든요. 이건 뭐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이 KBS 길들이기고 그리고 길들이기의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학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의 5인의 언론학자 여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 100분 토론의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도 여기 뭐 참여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출간한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 26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자유당 계열 정당의 집권 체제에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비교적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공영 매체와 그리고 정치 경제적 거래를 통해 포섭할 수 있는 기타 언론을 구분하고 그리고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성장시킬 우호적인 언론과 약화시킬 비우호적인 언론을 철저히 갈라서 분할 통치하는 전략을 세워 일말의 주저도 없이 실천에 옮겼다. 언론을 분할 예. 통치한다. 예, 언론 분할 통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이 언론 편가르기를 하고 자신의 편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등의 전략을 써서 언론을 길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신료 사태 같은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연구자들이 언론 자유의 역설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뭐냐? 그러면서 언론 자유의 역설 몇 개를 소개하는데 그 제2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언론이 억압하는 권력에게는 자유를 헌납하고 관용하는 주권자와 그 대행자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남용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주는 권력이 훨씬 더 비판적이고 억압하면 거기서 말을 잘 못하고 이제 자유를 헌납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장의 언론인들은 이게 헌납과 남용이라는 말 이게 비판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표현을 좀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론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권력 감시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있었던 방심위 직원들 심지어 방심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이렇게 공무원도 아니지. 아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덜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섰고 그리고 KBS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들 이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진들의 저항이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인들이 헌납과 남용을 한다라는 말이 언론 종사자로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네, 비판. 3개월 차기 네. 때문에 더 마음에 새겨야 예.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예.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헌납도 나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 한번 켜주시죠. 좋습니다. 언론의 의미와 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뭐 언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표현입니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실로 공통의 것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소통하다라는 단어에 이게 들여다보면요, 그 의미가 공통의 것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감정을 전하는 것.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중요한 역할은 이제 정보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언론은 정보, 특히 사실을 전달해서 공통의 것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의견의 세계에 살다 보면 자기 의견만 내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합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뭐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론은 우리가 합의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공통의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의 자유, 공통의 것을 만들기 위한 언론의 자유라는 게 사실 뭐 쉽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여러 또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역사적 기원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 기원과 법적 기원을 좀 따져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법적 기원을 들여다보면 이게 미국 헌법 1787년에 제정된 이제 이 헌법의 수정헌법 1조에서 이제 이 언론의 자유가 포함이 되면서 법적 기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예.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수정헌법 예. 1조죠. 그리고 이거 정말 저도 미국에서 학생들 놓고 수업을 해봤지만요. 예술 수업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사안 뭔가 이야기할 때 이 수정헌법 1조가 정말 밥 먹듯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늘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수정헌법 1조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됐냐면요. 여기서 보면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 1조는요. 아예 이게 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박아버려요. 그럼 뭐냐?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럼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 이런 것들을 또 고충을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일을 법률로서는 할 수 없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위 말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미국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만큼 광범위하게 언론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소중한 법률이구나, 이게 소중한 이렇게 조항이구나를 언제 깨달았냐? 메카시즘 때 깨달았어요. 네, 이 메카시즘의 열풍이 불고 난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고 메카시즘 때 하나의 또 대법원에서 정말 메카시즘 열풍을 잠재우는 판결 하나를 내리는 게 뭐냐? 중요한 판결. 그렇죠. 미국 국기를 불태우면 괜찮다. 표현의 자유다. 우리나라에서 국기 불태우고 표현의 자유라고 그랬으면 예,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날지. 이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요. 예, 예.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정헌법을 해석하는 일관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정치적 실천적 확대 쪽으로 넘어와 보면 프랑스 대혁명과 1830년 7월 혁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안 갈 수 없죠. 예, 예. 네. 근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실제로 언론사가 많이 생겨나고 신문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이 시점이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공중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시민의 권리 11조에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권리선언에 들어가 있다. 예, 권리선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1830년 7월 혁명에 넘어오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와 맞닿아 있는 혁명이었습니다. 이게 언론 탄압에 맞서서 언론인이 선두에 서서 이끌었던 혁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들라크루아라는 화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아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아마 보시면 예. 아 하는 그림이실 있습니다. 거예요. 네. 이 그림이 사실은 이 혁명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프랑스의 대혁명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닙니다. 1830년 7월 혁명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사실 여러분 이제 이때가 프랑스가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부르봉 왕조가 여기서 언론의 자유를 허가는 하지만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는 법령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샤를 10세가 이제 이 당시에 신문사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질서의 모든 기반을 흔들고 있고 니네들이 증오를 부추기고 있고 사람들에게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적대 정신을 불어넣으려고 한다면서 우리 정기 간행물의 자유를 중단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랬더니 이때 나시오날지의 편집위원이었던 아돌프 티에르가 저널리스트 44명의 서명을 받아서 항의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복종은 더 이상 우리 의무가 아니다. 신문기자들이 권력에 대한 저항의 첫 번째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때 신문사가 폐쇄되면 직장을 잃는 십자군들이 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같이 한 거죠. 사흘 동안 150명이 사망하는 투쟁 속에서 이 샤를 10세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공고하게 되는 이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 이한우 PD의 어떤 일기장의 첫 문장 권력에 대한 저항이 첫 번째 모범을 예. 보여야 된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아돌프 티에르. 네, 역사를 보니까 왜요? 아니 저 안경 이제 익숙해질 때 됐는데 그러니까 켤 때마다 데이지님이 네. 또 지난주에 엄청 이 콧등을 또 걱정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살 치고 있어서 네. 걱정 안 하셔도 아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저것들이 콧등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돌팅이님이 이제 시력을 좀 걱정해 아, 주셨어요. 예. 시력은 뭐 계속해서 저하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역사를 보니까 왜 지금의 언론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사실인가요? 네. 아니 뭐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20세기 들어와서 거의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서 양심, 생각, 감정, 의견, 주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표명하는 방식으로서 집회, 시위 그리고 뭐 시위 자유까지 다 보장하고 있고요. 이 중에 출판과 표현의 자유, 뭐 결사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다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에서도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타락이나 전횡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해야 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19세기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너무 거죠. 당연한 거다. 네, 숨쉬는 네. 당연한 거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정치 8교시 때도 소개한 적이 맞아요. 있는데요. 유신헌법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달리 말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허가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현행 헌법에 들여다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모든 국민.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걸 실제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정치는 원래 옛날부터 권력자들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예, 이건 뭐 당연하죠. 예,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권력은 거짓말을 한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철학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정치에서의 거짓에 맞서서 사실을 지켜내는 역할을 이제 언론에다가 줬고, 그리고 대학에는 진리를 수호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과 진리. 사실과 진리를 이렇게 수호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일종의 이야기했죠. 최후 보루의 역할을 맞는 그쵸. 기관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는 이제 민주정치는 다 권력의 투명성을 부여해라. 근데 사실은 이 권력의 투명성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기관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제사 권력이라고 불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임무의 중대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만약 이런 역할을 맡은 언론이 권력의 편이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올까? 그리고 이런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런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권력은. 그러면 그럼 권력은 어떤 수단을 썼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대목들인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론관을 또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언론관 하면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파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뉴스를 한 언론사는 파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들이었는데 선생님은 좀 어떤 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 저희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었는데 지난 4.19 혁명 기념사 작년이죠. 네.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언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도 하고 있고 이런 거짓과 위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붙이는데 우리가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사실 대통령의 어떤 기념사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기록으로도 오래 남는 거라서 이렇게 좀 거칠게 쓰지 않는 게 관례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다 뛰어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허위 선동, 가짜 뉴스, 뭐 협박 이런 게 난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샤를 10세가 말한 것과 되게 비슷한 언론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언론인들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외쳐서 끌어내려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험한 친구. 그러니까 위험한 친구예요. 우리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나네요. 어쨌든 그 도어스태핑 중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MBC 기자의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는데 슬리퍼 신고 왔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억나시겠지만 그 대통령 비속어 발언한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MBC죠. 예. MBC에 대한 이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당시에서 이제 경향 한겨레 같은 경우도 그걸 반발해서 따로. 그럼 이거 보세요. 저도 얼마나 이게 긴장된 상태면 MBC를 MBC라 못하고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미 이틀망은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뉴스 포털이 또 뭐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에 대해서 막 고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런 불신과 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일호 기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했죠. 조선일보랑 KBS랑. 네. 조선일보, KBS 우리 언론이죠. 네. 근데 이게 좋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들 뭐 우리 여러분께서 돌아보시면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그 관련된 거는 이게 그 제3자 변제 해법 그것도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내놔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하고 대만 관련 우리 이거 관련 발언 이거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발언이에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게 아니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럼 뭐냐? 우리 국민은 우리 국가의 역사, 안보와 얽힌 중요한 결정 모두를 다 어디를 통해서 듣게 되느냐? 외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받았어야 되는 자국의 대통령의 발언을 자국의 기자들이 받아 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통신 기자들이 말하는 걸 우리 기자들이 받아 쓰는. 그게 어떤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이나 맥락이 또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쓰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쵸. 그 부분이 약간 거기에 쿠션 일종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말하고 영어로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우리말로 또 옮겨온다. 그 사이에서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해 저는 5월이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1주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제 대통령 출입 기자들과 정말 오랜만에 갑자기 깜짝 간담회를 열었었어요. 이 대통령이. 그런데 정말 좀 분위기가 약간 화기애애해지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주년 기자회견은 개최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압박이 되나요? 입을 틀어먹을까 봐 겁나시나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언론을 맥주나 한잔하는 사이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네. 그거에 더해서 김치찌개나 먹는 사이. 예. 네, 누가 맥주랑 김치찌개 달라 그랬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에 정부는 끊임없이 이렇게 MBC가 악의적인 보도로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바이든 예. 날리면 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정부에 하나도 도움될 게 없는 자꾸 왜 그런지 맞아요. 모르겠고 그냥 그때 내가 발언이 실수였다고 하면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다 까먹죠. 네, 지금 아무도 계속.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 악의적 보도로 국익을 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기자가 어떤 사실에 대했을 때 그걸 국익부터 생각하고 써야 될까? 우리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네. 저 언론은 예. 비판하기 위해서 예, 존재하는 예, 건데.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저 언론에 들여다보면 1997년부터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세계 언론 자유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정식 이름은 유네스코 기에르모 카노 세계 언론 자유상이거든요. 네. 이제 이 기에르모 카노라는 기자를 기리는 건데 이 콜롬비아에서 마약 카르텔을 취재하다가 피살당한 기자예요. 네. 예, 이 기자를 이제 기리면서 세계 언론 자유상을 수상하는데 그 첫 번째 수상자가 누구였냐? 중국의 가오유 기자였어요. 천안문 사태. 천안문 보도했던. 사태 유혈 진압을 보도한 거죠. 이게 천안문 사태 유혈 사태 이게 얼마나까지 발전했느냐? 등소평이 실각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정말 보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있던 기업들 국가들이 중국에서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이걸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보도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냐.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 젊은이들 만나보면요. 천안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수업할 때 중국 학생들이 천안문 이야기하면 다 눈이 동그래져요. 정말로 우리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진실 하나를 가리는 것들, 언론이 말하지 네. 못하는 것들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 언론과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보면 언론이 정말 실질적인 악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원고가 그렇죠. 증명해라. 그렇죠. 원고가 네. 증명해라. 소위 말해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고도 보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거나 외면해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 원고가 증명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폭넓게 어떤 공공사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악의적으로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현실의 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확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뉴욕타임즈에 붙었던 광고 얘기도 조금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 확립되었던 이제 경우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1960년에 3월 29일자에 뉴욕타임즈에 갈수록 커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주의해라, 주목하라 라는 이제 기사가 실립니다. 1960년이니까 여러분 이 무렵이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민권운동의 한 단체가 남부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시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열렸는데 이걸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은 거의 모두 사실이었는데요. 약간의 지엽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오류를 문제 삼아서 이 몽고메리 경찰서 서장인 설리반 서장이 이 사람들 이 광고가 진압 경찰관들의 직무를 모독하고 그리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뉴욕타임즈에 $50만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9대 0으로 판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린 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편집진이 문제의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거나 그리고 광고를 시키려 할 당시 진실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증거가 설리반이 지금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경찰서장이 제시하지 못했다. 원고가. 그러니까 신문사 측이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가 직접 자기 취재원과 뭐 취재 물증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기사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기자가 직접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이 판결을 주도한 연방 대법관이 윌리엄 브레넌 판사였는데요. 이분이 사실 미국 역사에도 상당히 이름이 남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실질적인 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말 알고도 그걸 무시했다거나 네. 그런 걸 무시하거나 그걸 왜곡하면서도 보도했다거나 이걸 원고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법률적 개념을
요 분이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공고히 하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언론 자유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쭉 토파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좀 위험에 처한 권리 중에 하나가 질문할 권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언론 자유의 중요성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언론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년 세계 언론의 국가의 자유도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언론의 자유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이제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알 권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공적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실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한 상태에서 공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늘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게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멀어야 되는 예, 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 권리에 기반한 이 감시 기능 자체가 권력을 또 투명하게 만드는 이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성서에 보시면 그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유명한 말이죠. 성서인가요? 저 이거 대학교 그건 줄 알았는데. 저희 학교 교훈. 학교 교훈 이런 거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이게 원래 성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의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유 때문에 이 알 권리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력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회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질문하는 거잖아요. 거죠. 예. 김치찌개와 맥주를 먹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대통령 청사에 기자실이 공간이 마련되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주로 마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 정부를 다른 말로 정해보라라고 한다면 권력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민주적 정부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론학자 중에 정준희 선생님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묻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질문이란 늘 말과 행동의 다름과 어긋남을 감지하는 데서 나온다. 네. 그러면 언론의 질문은 뭐냐? 권력의 말과 행동의 다름과 어긋남을 감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들여다보면 야 우리를 의심한다고? 우리한테 질문하고 싶다고? 니네들 그때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어느 때라도 우리가 압수수색 하겠어? 기소하겠어? 처벌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무섭습니다. 시사인도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인간이란 무섭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로 지금 현재 세계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한국에서 한국의 언론이 권력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어떤 그런 경고 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게 쓰는 수단이 언론의 분할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우호적인 권력을 만들고 비우호적인 언론을 구분해서 우호적인 권력을 언론을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론이 서로 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권력이 바뀌면 또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국회 강성희 의원에 대한 이틀 입을 틀어막아서 끌어낸 것도 그렇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알려졌습니다만 대한 소청과 의사 회장 입을 끌어막고 이렇게 내는 거 보면서 일종의 한국 사회 좀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잖아요. 국회의원 의사협회장, 카이스트 학생 이런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려지는 사회에서 과연 보통 일반의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가, 말할 권리와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주제를 조금 다뤄보게 되어서 좀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오늘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이거 한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인간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짚어주시겠어요? 예. 언론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권력의 부패를 방지한다.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언론 종사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나아렌트가 이렇게 말을 한나아렌트 좋아하시는데 전공자세요? 전공자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좋아해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 있는데 말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나 그만해야 되나? 울컥. 목숨까지. 오늘 이하늘 PD는 어땠어요? 네, 오늘 이거 좀 덜한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약간 진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언론 종사자로서 이제 3개월 그리고 이제 4개월 차 일을 하게 됐잖아요. 너무 귀엽고. 근데 뭔가 우리 시사인이나 아니면 이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계속해서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칸님이나 돌팅이님, 하이드님, 뭐 임금님의 기획 캔디님, 양 교수님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에 대단한 네. 모든 명단을 정리하는 이에 이제 너무 감사해요. 보답하고 네. 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권력의 네. 목소리를 이제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계속 뭐 이렇게 어느 편 권력이 무조건 비판하겠다가 아니라 권력이 잘한 점 있으면 저희들 칭찬을 해야죠. 네, 사실 당연히. 그게 제일 좋죠. 예,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가 시사평론을 뭐 우연히 하게 되었다가 제가 약간 요즘 최근에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요.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속이 병이 들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파요. 예, 속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속이 약간 때로는 병들뿐만 아니라 문드러지고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왜? 어떤 인간도 특정 대상을 향해서 계속 비판하거나 뭐라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되게 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권력의 역할,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게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감으로써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어떤 그런 맞아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권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이고 참 오늘 또 이렇게 진솔한 얘기까지 갑자기. 아니 근데 너무 많은 또 언론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에는 질문할 권리를 잊지 않는 모습으로 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권 선생님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 정책, 이슈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 만드는 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수 있고 좀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기자의 질문할 권리와 자유야말로 일반 시민의 권리와 자유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시사 유튜브계의 EBS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 안 만나요. 다음 주 못 만나네요. 다음 주에 금요일에 금요일에 빨간 3.1절. 날짜를 3.1절을 또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